제목 때문에 일곱 바꾼 집 가니까 뭐, 이야, 그 뭐 어떤 집인가 싶고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세븐 게이블스입니다. 일곱 바꾼 집이죠. 이거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 박공이 트라이앵귤러 스트럭처, 삼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 인터섹팅 포인트 오브 루프, 지붕에서 이렇게 딱 맞붙은 삼각구, 이렇게 보통 지붕 말고 따로 지붕을 두고 따로 이렇게 만든 삼각형으로 된 거거든요. 그림 나오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박공인데, 그런 지붕이 7개 있다. 지붕 안에. 그렇게 해서 일곱 박공의 집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배경이 된 이 집이 호선을 사촌, 스잔나 잉거솔이라는 스잔나 사촌이 한때 소유했어요, 이 집을. 그래서 호선이 자기 사촌 집에 자주 갔습니다. 가서 그 집을 아주 잘 알고 그 집에 얽힌 여러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세일러 맺고 같은 그 뭐 이웃이죠. 그랬는데 17세기 후반에 핀천 대령, 코로넬 핀천 대령이 이 집을 세웠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요런 것이 7개다 이 말이에요. 요런 게. 이쪽에 보면 이 뒤에도 있고 뭐 여기도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붕을 두고 이 원래 지붕 가운데 있는 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들목을 그냥 두고 그 이외의 집을 이렇게 삼각구조로 세운 거. 참 보기 좋지요. 보긴 좋은데 지을 때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야, 저 집 참 특이하다. 괜히 살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면. 그런 집을 이렇게 바꾼 거지. 그럼 이런 집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없는 전설도 하나 만들어 넣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호선도 가만히 보니까 다들 이 집에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소설 하나 쓰자. 그러다가 허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 원서유주는 누구냐? 지금부터 이거는 오리지널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이 소설의 소재가 되었던 팩트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소설은 이 집과 전혀 관계없고, 원래 호손이 사촌이 살았던 집은 원래 소유주가 터너 잉거솔이라는 카리브해 무역으로 갑부가 된 이 집안에 존 터너가 1968년에 지은 겁니다. 3대째 일려서 몰락한 터너 가문. 그 부자였다가 3대째 일려서 몰락가 있습니다. 호성과 인적관계 잉거솔가에 집이 몰락해서 그 좋은 집을 팔아버렸어요. 사촌은 자기 사촌, 호성 사촌이 수전 잉거솔을 만나러 호선 여기 자주 방문했다. 이 집은 독특한 외향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구상했고, 당시에 이 집은 4개 내지 5개밖에 없었다, 박공이. 근데 소유주로부터 원래 박공이 원래는 7개였다. 근데 내려오면서 자꾸 부서지고 집이 허물어지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2-3개 없애버렸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걸로 하자. 럭키 세븐에서 7개 해야 호기심 간다. 그래서 7 박공의 집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1908년에 캐롤라인 에머턴을 넘어갑니다. 이 에머턴이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소설이 유명하니까 7 박공집을 복원했답니다. 덕분에 7 박공의 집은 17세기 목조주택 중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이고, 문학적으로는 물론이고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게 7 박공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낸 출판사가 티커너 앤드 필드 출판사입니다. 티커너 앤드 필드, 이게 출판사 이름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티커너 앤드, 이건 외워두세요. 이건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판사입니다. 이 당시 이 출판사는 엄청나게 돈도 잘 벌었고, 세계적인 유명 작가부터 미국의 1급 작가들이 다 이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요. 물론 호선도 이 출판사하고 가까웠고,
특히 호소는 이 티크너 사장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막 만년에 여행도 다니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다가 하나 죽고 이래요. 근데 이 건물이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건물이 지금 있다 그래요. 난 그 보스턴 갔을 때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애틀란틱 만슬이라고 있어요. 애틀란틱 만슬. 애틀란틱은 대서양이죠. 월간 애틀란틱,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간 대서양 그런 겁니다. 제목으로 보면 뭐 같아요? 대서양이니까 미국뿐이 아니고 영국이나 대륙까지도, 대서양 건너면 유럽 대륙이니까 그 유럽을 포함한 세계 문학을 다 다루는, 혹은 국제 정세를 다루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월간지입니다. 문학 월간지. 이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빌딩에 있었거든.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 출판인들, 이게 필드, 그 다음에 이게 호손, 그 다음 티크너. 그러면 출판사 이름을 보십시오. 티크너 앤드 필드거든. 그럼 티크너가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된 거예요. 필드하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둘이가 함께 출판사를 운영하는, 했던 굉장히 전성시대의 미국 문학을 좌우한 유명 출판사. 이게 이제 티크너 앤드 필드. 이 사람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는 이게 지금 일곱 박공지 복원해서 남아있고, 실제로 소설은 관계없이 호손이 자기 마음대로 좀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1600년대 중반, 미 대륙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죠. 1620년에 필그스 파더스들이 건너갔잖아요. 1620년에 메프라우 호타고 건너갔죠. 그럼 중반이니까 뭐 그로부터 한 4세대 좀 후쯤 되죠. 그때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농민이에요. 그 부자 농민이죠. 농가가 이렇게 집을 근사하게 짓는 거는. 근데 땅이 참 좋았대요. 집터가. 그래 하니까 핀천 대령이 땅이 탐나가지고 팔아라 안 팔아라 농민이. 그러니까 만야재판으로 걸어 넣어가지고 1600년 되니까 만야재판 성할 때거든. 만야재판 걸어 넣어가 처형시켜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매튜 모을이 약간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단기가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형을 당하면서 대령에게 저주를 내려요. 근데 대령은 알고도 않고 애비는 죽이고 땅 안 판다고 죽여가지고 지가 그냥 지 땅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르 아들, 이 진짜 집주인의 아들, 이 모르 아들을 그 인부로, 참,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애비는 죽이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들다가 인부로 써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집을 멋지게 지은 거야. 이게 이제 일곱 박공집으로 근사하게 지은 겁니다. 핀천 대령이. 그래 지어놓고 다 해놓고 낙상식 날 대령이 수염에 피 묻은 채 의자에 앉은 채 죽어요. 자기 초상화를 그대로 둘 것을 유언했는데 그 자신이 그 그림 아래서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집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그 사진 나오면 보면 알아요. 사진 나와요. 영화에서 사진 나오거든. 이게 영화가 됐어요. 이 작품이. 그 이제 응접실 벽에다가 자기 사진을 이만하게 이제 다 걸어놓고 의자 이래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 그림을 바라볼, 자기 초상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의자를 쭉 배치해놨단 말입니다. 그 응접실에다가. 그런데 거기 이제 낙성식 날인데 낙성식 하고 뭐 이런 즐거운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자기 그림 딱 보다가 피를 토하고 피를 쫙 흘리면서 앉은 채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아무 뭐 이유는 모르죠. 왜 죽었는지. 자, 이제 알겠죠. 근데 이제 초상화를 걸면서 내 초상화는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 놔둬라. 그렇게 유언을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해놨는데 이제 그걸 앉아 죽어버렸거든. 그 사후에 그가
이 핀천 대령이 메인주 그거 바로 위잖아요. 카나다 국경 가까운데. 거기에 남긴 엄청난 토지 권리증이 없어요. 집안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다. 는 거는 다 알아.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신 뒤에 유산 정리하는 거 보니까 이 토지 권리증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거든. 그럼 핀천 일가가 그 뒤에 후손들이 맹렬히 그 토지 권리증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찾아놨으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몇 대가 내려가도록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되거든. 그러면서도 집안은 매튜 몰, 핀천 대령이 죽인 이 남자의 그 저주, 악령의 저주가 배어가지고 이 집안에 몰락합니다. 후손들도 물론 이제 잘 되는 후손도 있고 판사도 있고 뭐 그런 출세한 사람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다 몰락하고, 특히 이 집에 정통으로 내려오는 이 집 주인은 못 살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클리포드 핀천이 이 집에 살고 있는 클리포드 핀천이라는 젊은이가 삼촌을 살해한 사건이 터졌다. 이래가지고 클리포드 핀천을 그냥 이 집안 후손 중에 판사가 하나 있거든. 그 판사가 자기 친척이죠. 그래요. 같은 일가죠. 같은 핀천 후손이니까. 소수는 멀지만. 이 젊은이를 투옥시켜버려요. 투옥시켜 오랫동안 지어 살고 나와요. 나온 뒤에 이 사람 클리포드 핀천, 이거 외워두세요. 소설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온 뒤에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가만히 바보가 되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위장한 겁니다. 바보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집 하고 있는 근씨, 눈이 좀 이렇게 근씨 아닌 쏴보는 듯하는 햅지바 핀천, 다 집안 성이 다 핀천이기 때문에 햅지바 여자입니다. 햅지바가 집안을 망했거든. 굶지 않으려고 자파점을 열어요. 그 집 밑에다가 자파점 열었어. 그래 있는데 삼촌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추록한 남동생 클리포드. 바로 이게 요 앞에 나왔던 클리포드 핀천 있죠. 삼촌을 죽였다는 거. 이게 남매간입니다. 이 남매가 이제 이 집 주인이에요. 부모 다 죽고 남매가 상속권 가지고 이 집안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집안 자체를 다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여자애는, 딸애는 햅지바고 아들애는 클리포드. 이게 이제 살인범으로 투옥됐는데, 추록했는데 복역증이 하도 맞아가지고 학대받아가지고 멍한 거예요. 바보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핀천 일가로 이미 대가 몇 대 내려오니까 굉장히 핀천 집안 뭐 성도 많고 막 얼굴도 모르고 이래요. 서로 많아가지고 또 딴 데로 이사 가버리고 해서 시골 출신이 처준하고 예쁜 포에베라는 여자애가, 청순한 처녀, 아주 이쁘고 똑똑한 애가 와서 일 도와줘요. 가게 일하고 집안일 도와주고 하니까 아주 잘 돼요. 장사가 잘 돼. 그런데 이 집안의 판사 제프리, 이게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이 집 재산 넘보고 있어요. 넘보가 와주려면 뭐 이래 하자 저래 하자 바꽃입니다. 집을 팔아라 이래 하자 저래 하자 뭐. 왜냐, 이 판사는 여기에 그 땅 문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집을 지가 출세했으니까 돈도 있고 집안 중에서는 제일 출세한 거야, 이 판사가, 제프리가. 그러니까 이걸 뺏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남매는, 햅지바와 클리포드 두 남매는 안 뺏기려고 온갖 위협에도 저항하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판사가 내가 이렇게 투자할 테니까 집을 이렇게 고치자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 거절하고 무조건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오면 피해버려요. 그 정도로 사이가 나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유일하게 다락방에 새들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홀그레브.
이 사람은 핀천 가족사를 집필 하려고 취재 중이야. 그래, 이 집에 살면서 막 이것저것 조사하고 유품도 조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포에베가 누굽니까? 같은 핀천 가문인데 시골에 있다가 이 집을 봐주러 와서 집안일 봐주고 있는 아주 이쁜 처녀, 저순한 처녀. 금방 나왔죠. 빨간 이름은 다 외워두세요. 포에베와 그 사랑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온갖 정치담도 늘어놓고 이 홀그레브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안 노력도 포에베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냥 친척 중에 그 집 좋은 집 7박공집 있다. 그 집 가봐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 도와달라. 그럼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홀그레브라는 젊은 남자가 살살 포에베에게 이 집안 조상들이 이랬다, 뭐 누굴 죽인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꼬시는 겁니다. 그중 한 가지가 앨리스 핀천에 관한 사파입니다. 앨리스 핀천. 이 앨리스 핀천은 역시 이 후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여자예요. 아주 매력 있는 여자입니다.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신비스러운 여자야. 그럼 이 소설은 어떻게 그랬냐? 호손 작가가 그냥 이 집 얘기를 쓰면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핀천이 뺏고부터 그 집을 뺏기 위해서 진짜 주인 죽였다. 마녀 제빵 걸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런 뒤에 해가지고 자기 집 만들어가지고는 지도 죽고 낙성시간 날. 그 뒤부터 이 집에는 그 자기가 죽인 원주인 농민 그 유령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집안에 어딘가 막 계속 떠돈다. 이런 그 좀 스산한 그런 분위기를 이 소설이 풍기면서 이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 핀천이 합시코드라는 거 여러분 그 기억나요? 이때 이제 이 여자가 유럽 여행 중에 그걸 하나 갖고 와가지고는 이걸 즐겨 켰어요. 그래서 이걸 영화화된 데 보면은 이걸 이제 이 일곱박공집 영화할 때 보면은 배경음악이 합시코드 여자가 켰다고 추정되는 합시코드 소리가 쭉 배경으로 갈려있는데 이건 이제 올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올간하고는 다른 그겁니다. 나중에 사진에 나와요.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홀그레브는 최면술로 포에베, 이쁜 처녀죠. 얘도 지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홀그레브는 상당히 좀 자기 조상들 중에 아까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기 있는 그 이 조상이 그랬잖아요. 그 마녀판을 죽은 조상이. 그러니까 그런 기가 홀그레브한테 이 청년한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때까지는 안 밝혀졌는데 마지막에 가서 밝혀지는데 홀그레브가 누구냐? 바로 핀천 대령이 마녀 집안을 죽였던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이 집안을 조사해가지고 보복하라고 돌아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자기 조상을 숨기고 비밀로 하고 내가 당신을 가족사 써주겠다 하고는 취재하는 겁니다. 포에베가 잠시 귀향한 틈을 타가지고 제프리 판사 이제 정복하려고 그러죠. 와가지고는 토지 문서가 어디 있느냐. 아마 크리포드 저놈은 알고 있을 거다. 이게 살인죄로 지역사고로 나온 이상한 청년이잖아요. 만약에 말 안 하면은 크리포드를 또 정신요양원에 보내버리거나 그냥 안 두겠다. 그 누이에게 여자 남매가 있었잖아요. 누이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피하고 싸움하고 이럽니다. 이 여자가. 크리포드 방에 가보니까 크리포드가 없어. 그리고 갑자기 혹시 판사 이놈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코지한 게 아니냐 싶어서 막 찾아다녀요. 다니니까 핀천 대령이 꼭 그 의자 진짜 조상 핀천이 의자에 앉아 죽었죠. 초상화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피를 토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크리포드가 보고는 막 눈 나오니까 저거 봐라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판사가 계속 괴롭혔거든, 이 남매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를 괴롭히던 저 나쁜 판사가 드디어 손도 안 대는데 전혀 죽었다. 그 육회에서
처음엔 유쾌하다가 나중에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클리포드는 이미 살인죄를 한번 지역을 살고 나온 청년이거든. 근데 또 죽였다 하면은 판사 죽였다 하면은 클리포드 네가 죽였지 잡혀갈 거거든. 그래서 둘이가 피신합니다. 일시 피신이에요. 일시 그냥 잡혀가면 안 되니까 숨어 나가버립니다. 피신해버렸죠. 그랬는데 잠깐 시골 자기 고향에 갔다가 갔던 포에베가 돌아오니까 집안에는 홀그레브 청년뿐이야. 이 둘이는 그동안에 서로 사랑해요. 둘만 집을 지켜. 지금 한참 뒤에 이제 그 남매가 돌아와요. 햅집업 불고 남매가 귀가했지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크리포드가 살인으로 징역 사는 것도 이 판사가 그 서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불러다 때리고 고문한 거고 전혀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게 도리어 다 밝혀지게 됩니다. 판사가 죽은 뒤에. 그리고 이 판사가 이 집안을 약탈하고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음모하다가 자연사했다. 다 알게 돼요. 이래서 크리포드와 홀그레버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그러면 이제 이 남매와 그 다음에 이제 홀그레버와 햅지바 시골에서 온 처녀 그 둘이 연인이 된 거죠. 그 남매와 두 연인 만나가지고 서로 상의해요. 이 집 서류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결국은 홀그레버가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크리포드의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핀천 대령이 죽기 전에 유언이 자기 초상화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초상화 뒤에 뭘 건드리면은 옆에 벽에 있는 딱 벽처럼만 위장해 두는 게 딱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고 뒤에 뭐 어떻게 하다 손이 닿으니까 옆에 뭐가 참 열려요. 거기에 서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토지 문서예요. 맨주에 사놨다는 거대한 토지 문서예요. 이래서 이 젊은이 홀그레브와 둘이는 결혼하고 이 남매도 잘 살게 되고 또 그동안 위장했던 바보처럼 위장했던 크리포드도 정상으로 정상적인 남자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젊은이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 집안에 내렸던 저주가 풀렸다. 이게 뭐냐면은 그 대령이 죽였던 후손과 그 대령의 후손, 대령의 후손의 여자와 대령이 대령께 죽임을 당한 집안의 후손 남자 그 둘이가 결혼한다는 게 뭐냐? 바로 그 원한이 풀리는 양가 그동안에 쌓였던 원한을 푸는 계기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 쓴 겁니다. 자, 어때요? 들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영화 그 출연 배우들 설명한 거고 이게 이제 새로 지은 집입니다. 새로 지은 집. 이게 보면은 그때 우리 이걸 봤는데 세어보니까 7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다 7개 안 된다 하고 그냥 와버렸는데 어쨌든 7개래요. 미국에 계신 분들 혹시 가면은 7개를 돌아가면서 사진 한번 다 좀 찍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가면 볼 수 있는 집이거든요. 이게 영화화된 장면이거든. 이게 옛날에 영화화된 겁니다. 지금은 치면은 뭐 드라마도 되고 뭐 엄청나게 여러 종류 이거 바꿔온 집어 드라마부터 연극까지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호손이 그리스 신화 해설을 위한 어린이용 책을 씁니다. 소녀를 위한 놀라운 책, 원더북. 놀라운 책. 제목이 저런 거야. 내용은 뭐냐? 그리스 신화를 어린애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편안하게 쓴 거. 왜? 왜 이런 거 썼어요? 돈벌이 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쓴 겁니다. 이런 사파를 넣어가지고 쓴 거거든. 이런 사파에다가 그런 적게 넣어가지고 했으니까 꽤 많이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잘 팔려가지고 나중에 2권도 내요. 속편도. 그 다음에 Twice Told Tales. Twice Told가 뭐라 그랬어요? 지루한 이야기.
두 번 얘기한 거거든. 두 번 말했던 얘기거든. 그 두 번 말하니까 지루하죠. 그래, 지루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러다가 콩코드 교회 웨이사이드로 이사를 갑니다. 결혼은 처음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맞이하거든. 여기인데 이 집이 또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은 그 이웃들이 에머슨, 솔로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는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콩코드 지역에 역사적인 유물이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이 집이 어떻게 되냐, 이 집이 원래 호손이 가기 전에 루이자 메이 올코트라는 이 여류 작가가 살았던 집이에요. 이 여류 작가가 살다가 딴 데로 이사 가버리고 호손이 갔단 말이죠. 가서 이제 이 집안에 아버지가 살던 방을 그대로 호손이 써요. 근데 올코트는 누구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고 농문학과 시드니도 호손을 가고 난 뒤에 또 이 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셔널 히스토리 파크, 맨 내셔널 히스토리 파크가 돼 있다. 유명한 집입니다.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주변에 문인들이 살았고 이 집에도 세 문인이나 거쳐간 그런 집이었다. 이거거든. 그 올컷이 누구냐?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널리 알려진 작은 아시들. 이건 아마 여러분 책은 안 보고 영화는 다 봤죠. 워낙 영화가 유명하니까. 이게 올컷인데 이 여자네 집이 7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이 작가가 아버지 올컷 부부 방을 그대로 호손이 침실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해질 만하죠. 올컷 집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지만 원래 오리지널 이렇게 돼 있었다. 이 분야가 다 유명합니다. 올컷은. 루이자 올컷은 작은 아씨들과 속편 리틀 맨도 썼고 주어스 보이스 이 작가도 됐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고생했는데 1845년에 이 집으로 아버지가 이사 와서 살았다. 그런 겁니다. 그 작가들의 무덤이 이 올콧입니다. 올콧은 이 여자가 나중에 죽은 뒤에 스리피 홀로우 세미터리 이거 유명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콩코드에 있는 그 공동묘지거든요. 그 공동묘지 이름이 스리피 홀로우 세미터리예요. 이 공동묘지가 우리 가봤거든요. 이정희 선생 아마 기억나실 거야. 너무나 공동묘지가 커가지고 도저히 걸어서는 못 다닐 정도로 큽니다. 산이 그냥 몇 개가 다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광버스를 타고랑 쭉 물어가지고 그 부근까지 가서 이제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걸어가는데 슬리피 홀로우 세미터리에 가서 오스를 입지. 작가들은 뭐 기술기라 그럴까? 작가들은 무덤이 있는 기술. 작가들만 있는 문인들만이 쫙 묻어놓은 그 이 계곡 그 산이 있어요. 그거 가면은 거기에 몽땅 다 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에머슨, 호손, 솔로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아요. 이게 솔로, 호손, 올콧, 에머슨로 가는 길 방향 표지판입니다. 이게 딱 화살표 놨잖아요. 여기거든. 이게 올콧 묘지. 참, 이 묘지 참,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좀 우리나라도 이래 됐으면 좋겠어요. 야. 브라이드데일 로맨스. 이걸 또 만들었어요. 이건 뭐 무슨 내용이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소개한 글을 보니까, 논문을 보니까, 브라이드데일이라는 가공어,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배경으로, 그걸 이제, 요런 풍경이겠죠. 여기서 일어나던 일을 다룬 소설이다. 이게 이제 브라이스데일이라는 지명에서 생긴 로맨스 그 소설인데 나도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대학 동창이 있죠.
대학 동창 중에 피어스. 그때 평생 친구가 됐죠. 입학시험 보러 가다가 친구가 돼가지고 평생 친구가 됐죠. 이 피어스가, 막역한 친구였던 피어스가 대통령 출마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썼어요. 이게 뭐 제일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선거에는. 이 피어스가 지독한 술버릇이 있대요. 요걸 다 빼버려, 전기에서. 빼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읽으면 누구든지 그냥 피어스 지지하게끔 만들어야 당선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리스 신화, 그 책이 잘 팔렸거든. 그리스 신화 해설사가. 그러니까 속편을 냈다 그랬죠. 아까 속편 낸다 그랬죠. 이게 속편 낸 겁니다. 그래서 신화를 다룬 책들. 작가들이 먹고 살라고 이런 걸 써요. 자, 프랭클린 피어스가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자, 이제 살판 났습니다. 재임 기간이 1853년부터 57년까지. 단 연임 안 돼요. 대통령이 잘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도, 우리나라도 별로 좋은 짓 안 했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남북전쟁 문제, 남북전쟁의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바로 이 대통령이고, 호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대통령, 실적을 못 올려서 재선이 안 됩니다. 54년도 57년 요것잘 1950년대 초반, 중반, 50년대 중반에 대통령이 했다. 그건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역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 대통령입니다. 이때부터 그 미국이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맺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어스 대통령 하면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게 아니라 1853년부터 57년까지 호소는 악역한 친구였던 피어스 대통령이 미국 길을 나쁘게 만든 그 대통령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선 데모크라트, 북부 민주당, 에볼루셔니스트. 에볼루셔니스트는 뭡니까? 노예 폐지 운동입니다. 이것을 펀더멘탈 스레트, 초보적인 기초, 근본적인 위협이다. 뭐에? 나라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이 대통령이. 호손도 이래 봤습니다. 자기 친구 얘기 듣고. 호손이 노예 해방이나 이런 데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통령은 남부 지지자로, 남북전쟁 때도 링컨을 그냥 하지 못해.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남북가 옳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 때 육군 장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남북전쟁 할 때 대통령 한 제퍼슨 데이비스, 나중에 나옵니다. 남북전쟁 다룰 때 제퍼슨 데이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외워두세요. 제퍼슨 데이비스. 이런 정도는 알아놔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걸 피어스가 발탁해가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거예요. 그 유명 인상, 그 유명세 장관 출신 가지고 남북전쟁 할 때 남부의 대통령이 돼요. 자, 전기까지 써줘서 대통령 선거운동 명예를 했으니까 감투 하나 주겠죠. 제일 편한 감투 뭡니까? 영사. 대사는 일이 많습니다. 무역도 강세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영사는 좀 편하거든. 어디냐? 큰 데가 아니고 영국의 리버풀. 조그마한 도시거든. 아름다운 도시야. 거기 영사로 갑니다. 이제 소설 안 쓸 때 나라에서 먹여 살려 대통령이. 보스턴 호로. 배 이름이 보스턴이야. 출항해서 영국 갑니다. 자, 그랬는데 그럼 피어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이제 이겁니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만들어요. 1854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가 주운주로 창설하거든. 정식주가 아닙니다. 정식주는 연합체에서 인정해줘야 돼. 인정하기 직전에 이제 주운주로 됐어. 그러니까
기존의 주들이 노예지 인정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주민이 결정하기로 하자. 이게 남북전쟁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주민이 결정하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캔자스에서는 폭동화됩니다. 피의 캔자스 사태, 캔자스주. 이래다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미주리 타협을 철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주리 때 타협은 뭐냐? 1820년에 이미 했거든. 이거 뭐냐면은 미주리가 주로 승격대가 인정해 줄 때 예외로 이제 어떻게 하자 정했거든. 그래가지고 미주리주를 그 경계선으로 해서 북쪽 주는 앞으로 새로 생겨도 노예 해방주, 남쪽 주는 노예 인정주. 그래서 재논의를 안 해도 되게끔 해놨는데 이 법을 피어스 대통령이 만들므로써 이 법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주든지 새로 생기면은 다 그 주에서 결정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게 싸움, 분쟁의 대상이 되죠. 이렇게 이 소동을 겪으면서 민주당과 휘그당의 내분주발로 공화당이 생깁니다. 북쪽은 공화당이 되고 남쪽은 민주당이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 거꾸로 되고 북쪽이 민주당이 더 세죠. 남쪽이 공화당이고. 참 미국이 바뀌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1861년 1월 29일에 1861년이면 4월이면 남북전쟁이 나요. 근데 이때 캔사스주는 자유주로 연방의 승인을 받았고 네브라스카는 67년 남북경쟁 끝난 뒤에 자유주를 승인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남북전쟁의 강력한 불씨가 됐다.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오스탕트 선언. 오스탕트 선언. 오스탕트는 어디냐? 벨기에의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벨기에의 조그마한 도시에 유럽 주재 미국 대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선언을 해요. 그 선언 내용이 뭐냐? 미국이 쿠바를 스페인으로부터 사들이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는 식의 내용을 이 대사들이 비밀리에 했는데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럼 저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만 해도 미국은 식민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영국이 다 식민지 차지하고 지구상의 식민지는. 그렇죠. 그 다음 뭐 프랑스가 많이 차지하고 이태리가 차지하고 뭐 그런 식이거든. 그 다음 이제 스페인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그러면 쿠바니 필리핀이 뭐 중남미가 다 스페인 식민지였거든. 근데 미국이 이제 독립되고 나니까 그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쿠바를 먹으려면은 그 스페인 식민지이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거나 뭘 해야 돼. 그러면 스페인한테 팔으라 하면 되거든. 스페인이 판다 하면 전쟁할 필요 없어요. 돈을 주고 사버리면 되니까 쿠바를. 근데 스페인이 돈 많은데 쿠바를 왜 팝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전쟁할 수도 있다. 그런 그야말로 극비사화입니다. 국가 기밀이에요. 이게 어떻게 새 나가버린 거예요. 기자들한테. 난리가 나가지고 정부서 이게 이제 바로 피어스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막 전부 비판하는 거야. 왜? 전 유럽을 원수로 삼는 거거든. 그럼 미국이 스페인 땅도 저렇게 먹는데 영국 식민지도 언제 또 탐낼지 모른다. 프랑스 땅도 언제 탐낼지 모른다. 그럼 전 유럽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미국이 코너에 몰려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나 뭐 다 비판해가지고 하니까 뭐 그 국무성에서는 지금으로 치면 국무부 장관을 막 부인하고 이제 그런 사태가 일대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피어스 대통령이었다. 이게 이제 그 오스탕트 선언 독트린 그걸 말한 겁니다. 풍자화입니다. 그다음 사건 3,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됩니다. 일제 일본을 강제로 개항해요. 이때는 중국, 일본, 한국은 세국 정책이거든. 세 나라가 다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다 전부 폐쇄 세국주의야. 그런 건데 이 페리 제독이 이게 페리 제독입니다. 칼브레스 페리, 매튜 페리. 동인도 함대 사령관으로 일본 개국 지령을 받고 내척의 함대로 우라카는 그 도쿄만 바로 앞에 있는 지금의 그 해군 기지가 있는 그 유명한 그 옛날 조그마한 어촌이에요. 여기 입항이에요. 이걸 이제 흑선이라고 해요. 흑선 구로훈의 검은 선. 이 돛을 검은 거를 딱 겁줄 놨고 검은 거를 딱 해가지고 구석기 해서 딱 내척이 온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채로. 이게 1854년 2월 13일 7척의 군함으로 조약 체결을 강박해요. 왜? 일본은 그냥 안 하려 그러거든. 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안 하면 그냥 안 두겠다. 대포 쏘겠다. 이래서 1854년 3월 31일에 가나가와 바로 도쿄 옆이잖아요. 그래서 미일 화친조약을 조인합니다. 이걸 미일 화친조약, 일미 화친조약 혹은 가나가와 조약, 이게 1854년이거든. 바로 피어스 대통령 임기 중에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우리한테 관계 있느냐? 일본이 똑같이 그로부터 20년 뒤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합니다. 1876년 강화조약, 강화도 조약. 그 일본이 배를 와가지고 대포 쏘고 해가지고 강화도 우리 방금 기지 무너뜨려 버리고 그대로 조약을 맺은 게 1876년이거든요. 어때요? 요걸 미국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수업해가지고 일본이 그대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세아 쪽으로, 일본과 한국 쪽으로 이제 발을 뻗는 첫 교두보, 첫 징검다리를 딱 놓은 게 바로 미일 화친조약, 가나가와 조약이란 말이죠. 1854년에. 이제 알겠죠? 이게 그겁니다. 흑선. 이건 이제 돛을 내린 거고, 돛을 올리면 이제 검은 거거든. 검은 돛을, 이건 내린 주입니다, 이번에. 이게 7척이 나와가지고. 4척은 이래 왔고, 나중에 3척이 더 와서 강제로 그냥 화친조약을 맺은 거지. 여기 대포까지 다, 이게 조약 본문입니다. 딱 써가지고, 제1조. 여기 보면 제1조 이래 나오죠. 이때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보면은 참, 일본인 아메리카, 이 묵자거든. 아묵리카인 응접지도, 응접하는 그림. 이게 이제 이 의자, 높은 의자 여기 쭉 앉은 것이 미국 대표야. 그 미국 해군들이요. 이 밑에 앉은 게 일본 관리예요. 이래서 뭐 그냥 일본이 그냥 뭐 항복이나 똑같은 거예요. 대포 앞에서. 이게 이제 일본이 근대화된 거예요. 명치유신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자, 1851년에 호수 부인 건강이 나빠가지고 포르투갈 갑니다. 호수는 공부는 못 가요. 멜빌이 영국 와서 만나요. 멜빌하고는 친하거든. 리버풀이니까 영사를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대접 잘 받았겠죠, 멜빌이. 자, 57년에 피어슨이 낙선해요. 재선이 안 돼. 안 되니까 빠릅니다. 금방 영사직 사임해. 사임하고는 1월에 영국 출발해서 유럽 여행한 뒤에 파리에 있다가 마르세유, 주네브, 로마, 피렌체, 그래서 브라우닝, 영국의 유명한 시인 부부 만났고, 그래서 그 고성에서 지내다가 온 가족이 병을 알아요. 59년에 로마를 갔다가 주네브 갔다가 프랑스 르하브르 항구입니다. 이쪽 대서양적 항구. 여기 뭐로 유명해요? 우리 전에 문학여행 갈 때 르하브르 갔거든. 그 모파상 소설 배경도 되고 하는. 그리고 화가들도 여기서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 항구로. 들렸다가 런던으로 옵니다. 와서 이제 귀향해요. 이때 이제 쓴 책이
대리석은 목양신, 목양신은 다 알죠. 그 인간과 동물이 반반씩 닮은 그 신입니다. 이걸 이제 무대를 로마로 무대를 삼아가지고 청교도적인 죄의식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건 모델을 봤어요. 자, 남북전쟁 발발합니다. 61년 4월에 그 남북전쟁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이제 영사가 아니니까 그 놀러 시큰 다니다가 드디어 귀국합니다. 여기서 웨이사이드 자기 집 원래 있던 데죠. 와서 이제 솔로와의 무슨 환영을 받고 남북전쟁이 났거든. 났는데 호순 입장은 뭐냐? 나는 그 전쟁을 찬성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됩니까?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이게 너무나 명백한 보통 국민들도 다 아는 이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부 편이죠. 호손이 이런 정치식에서는 아주 뒤졌어요. 왜? 피어스 대통령 자기 막역한 친구, 평생의 친구 둘이 맨날 만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러거든. 대통령이 그만 뒤에도 둘이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뭐 그 정치관 그냥 호손의 정치관이라는 것은 딱 그냥 피어스 그 그대로 이어받은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티크너 아까 얘기했죠. 출판사 사장. 출판사 사장하고 워싱턴을 여행 가서 링컨을 만납니다. 만났지만 뭐 링컨을 마음속으로 지지 않아요. 산문집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워 메터스 전쟁에 관한 주로 전쟁에 관한 생각 이런 산문집을 냈거든. 이건 뭐냐? 바로 전쟁을 해서 지금 자기는 하소시 북쪽에 살고 링컨 대통령 그 자기 후임 대통령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이때 이게 나가니까 반론이 막 엄청납니다. 당신 왜 이러냐 말이야. 애틀랜틱 만슬이 있었죠. 여기서 막 항의도 하고 당신 프로 서슨 친남쪽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막 갑니다. 근데 호소는 뭐냐. 그 노예 해방 그것 때문에 뭐 그 노예 지지한 사람들 막 교수 때 매달고 한 이런 전쟁 이건 자기는 그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미친 짓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껴가지만 어쨌거나 남북 전쟁 때 아주 특이한 태도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영국 인상기인 우리의 옛집 이것도 나는 못 봤어요. 그러다가 60세에 티크너와 아바나 쿠바죠. 티크너 누굽니까? 출판사 사장하고 유학 떠났는데 1, 2불순을 필라델피아에 호텔에 머물던 중에 이 출판사 사장이 죽어요. 자기는 괜찮고. 또 피어스와 뉴햄프시어 여행 중에 3월에 여행 가서 출판사 사장 죽고 5월에 피어스 전 대통령과 뉴햄프시어 여행 중에 5월 18일 플리마스에서 죽습니다. 그 객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는 어떻게 하냐. 아내 소피아는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해요. 이게 어딥니까? 독일이죠. 그거 갔다가 독일이 정정이 불안하니까 런던으로 가요. 거기서 71년에 죽었거든. 1871년에 죽었거든. 죽어서 묘지를 거기 런던 묘지에 묻혀요. 이 아내는. 그랬는데 둘째 딸이 가톨릭 개정을 창립한 도미니코 수녀회에 의해서 콩코드 호손 요임 옆으로 돌아와서 안장을 합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서스 리치 어디 스리피 홀로우 세미트리 콩코드에 있는 스리피 홀로우 세미트리 스리피 홀로우 공동묘지의 작가들의 계곡 거기에 다 묻혔다. 호수는 운구 폴피어르입니다. 운구자 운구자는 롱펠로우 에머슨 올코트 그 얘기는 뭐 이름 유명 안 하니까 이런 유명인사들이 호선 나타나는 호선 관을 우리나라도 관 운구하잖아요. 우리나라 관은 되게 뭐 젊은 사람들 하는데 이때 그 외국 서양은
친구, 선배 뭐 이런 노대가들이 합니다. 이런 관을 들고 되고 아내와 이 딸들도 영국에 묻혔다가 나중에 이제 옮겨와요. 이게 이제 가족들 다 있습니다. 호선. 자, 이게 이제 호선 일생이거든. 묘지, 호선, 세미터리, 스리피 홀로우 세미터리입니다. 자,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스토부인, 엉클 톰슨 케빈, 스토부인과 링컨은 다시 또 별도로 하겠지만 스토부인과 링컨 부인과 링컨 대통령의 관계도 나오고 남북전쟁, 특히 흑인 노예 해방운동이 어떻게 제기되느냐는 걸 강의하겠습니다.